안녕하십니까.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2호소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CMS 클럽 또 들어왔습니다.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기도하시고 애쓰고 있는 우리 백만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지금 방송 모토가 2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 통일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이게 정말 무서운 방송이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빨리 동북 삼성 밀고 지나가서 북경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한국의 정당 중에서 이 중국하고 맞짱 뜨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당이 없다 이거죠.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일체 안 받는 정당이죠. 그죠. 다른 당이 어떻든 그런지는 저희들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저도 그죠. 구려서 안 받습니다. 오늘은 풀타임 일자리 3년간 200만 개 증발했다, 고용 붕괴 사태가 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작년 말에 1889만 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보다 195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는 2천만 명 이상이 풀타임 이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 3년 동안에 거의 200만 명, 200만 명에서 5만 명 뺀 195만 명이 줄어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사실상 고용 붕괴 상태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 또 뭐라고 하냐면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 자료를 내서, 그러니까 통계청장을 바꾸면서 지금 왜곡 통계 조작을 하는 거죠. 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하면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그게 취업자로 잡힌대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고용이 18만 명이 늘었다고 우기는데, 이거 사실상 통계 분석이다. 아니, 분식 회계는 들어봤는데 아니 분식 통계라는 게 다 있네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국민을 속이는데 정말 능한 것 같습니다. 그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213만 명 늘고 40시간 이상의 진짜 일자리는 대량으로 사라졌는데, 40시간 미만 일자리는 213만 개로 늘어나고 40시간 이상 일하는 고급 일자리는 왕창 사라졌는데, 이게 고용이 늘었다고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4대 보험이 적용되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그냥 1시간짜리 알바 자리가 늘어나면 그게 고용이 늘어난 겁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정규 직장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1시간 일하는 알바 자리를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4대 보험이 되는 그냥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어느 일자리가 정상적인 일자리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런 통계에 우리 국민들이 속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년간 세금 80조 원을 들여가지고 세금 알바를 60만 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보니까 벤치, 세통 닦기, 애완견 용변 처리, 감시 도우미, 뭐 도서관 열람실 지킴이, 지방세 홍보 요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 우리 손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각 건물마다 없으면은 그걸 한 개씩 놔주는 거예요. 아파트 동에 엘리베이터에 없으면은 한 개씩 놔주고, 그거를 세금을 들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만들었더라고. 제 아는 친구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아니, 벤치에 새똥 왜 닦아요? 앉기 전에 그냥 닦아서 앉으면 되는 일이고, 애완견 용병 처리를 해당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용병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기면 그만이에요. 왜 여기다 세금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제가 배를 타고 중국에 실습하러 들어갔을 때, 중국에 보니까 1999년에 중국을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세금으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일자리를 이제 쪼개기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중국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 가보면 식당에 여러 명이 있지만 다 놀잖아요.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 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제가 연변 갔을 때도 한 번은 북한 식당을 한번 가봤어요. 북한 식당을 갔는데 화장실에
변기에 물을 안 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도 그거를 치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이 참 사회주의라는 거는 국가가 돈을 주기 때문에 안 줘도 아니까 예.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 바로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문재인 씨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30시간 일을 하면은 한 달에 27만 원 가량 주는데 한 시간에 10,000원도 안 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어르신들 일자리인데 뭐 이 청년들한테도 이런 걸 하라고 하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이 20, 30대 청년들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LH 부동산 투기 뭐 온갖 부동산 투기 뭐 저 옵티머스 등등 해가지고 라임 사태 뭐 그러니까 부정부패 해가지고 자기들은 좌파들의 배를 배를 불리고 있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언론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 같은 언론을 저희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방송을 송출 중단당했습니다. 그것도 6개월 전에 했던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그것도 일본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대표이사로 있는 구글에 의해서 구글 대표가 구글 코리아 대표인데 일본 사람이 저기 지금 사장으로 법적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을 지금 탄압을 하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친일 정도가 아니라 일본 기업인가 일본 기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인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허용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3월 말까지 공공 일자리를 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금 가지고 눈속임 그러니까 맞습니다. 눈속임을 하겠다는 것도 서울시장, 서울은 구청장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쪽이니까 1조 원의 돈을 푼대요. 그래가지고 다 이런 쓸데없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작년 4.15 총선에서도 작년 4.15 총선에서도 아동 복지수당 요걸 가지고 이 쿠폰 나눠주면서 9,700억 정도 1조에 가까운 돈을 풀었습니다. 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표 매수 행위인데 이거를 지금 이 서울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부정선거를 스스로 국가 주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고 이게 금권 선거입니다. 표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금권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저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저기 고무신 막걸리 사건 고무신 나눠주고 했다고 막 우리 비판하시는 대깨문 나이 60 넘은 70 넘은 대깨문들 그분들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게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엄청나게 부정부패가 많았대. 그런데 조국은 그거는 검사들이 나쁜 놈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검사들이 나빠? 나도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저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의학 전문 대학원까지 가서 의사고시 이거 절대 평가 아니에요.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거. 아니 청년들은 이렇게 그 일자리 다 없애놓고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고 자기 자식들은 뭡니까 서류 조작하고 경력 조작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낙제자가 장학금을 받게 하는 사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게 조국이가 잘못 안 됐다고요. 아니, 어르신들 그 자리는 어르신들의 자녀가 들어갈 자리를 조국이 딸이 가져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무슨 뭐 고무신 어쩌고저쩌고 뭐 막걸리 부정부패가 많았다고 뭐 그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조국은 그거는 검사들이 나쁘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승만 박정희 때 특히 박정희는 측근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했습니까? 측근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측근에서 부정부패하는 거를 엄벌을 했죠. 근데 뭐 지금 정권은 아예 좌파들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좌파를 위한 좌파의 정치 정치까지만 했으면 좌파를 위한 좌파의 경제까지 다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우리가 뭐 100만 개를 만듭니다. 각 정부가 그래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인 게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밖에 없고 맞습니다. 실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여주고 기업 친화적 정책, 정치, 경제, 사회 여건 이런 걸 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 깜빵에 구속시켜놓고 그러고 뭡니까 저기
대한항공 뭐 대한항공 사장 뭐 물컵 던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해놓고 기업인들 다 또 세무조사 화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52시간 근로제 그리고 최저임금을 갖다가 최저임금제. 갑자기 뭐 확 올려버리고 하니까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이제 그 로펌에서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초임 그 이제 법무 이 학원을 나온 여직원들을 통상에 한 150만 원 줬습니다. 예. 실수령액을. 근데 갑자기 이제 최저임금제가 되니까 18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여직원들 한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거를 안 뽑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올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안 뽑아요. 예. 과거 같은 한 사람 더 뽑아도 되는 건데 예. 일을 조금 더 그전 직원한테 시키고 안 뽑아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은 예. 일자리를 고용을 줄여버리게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노총이나 우리 지금 LH공사 이런데 연봉이 억대 연봉이에요. 맞습니다. 억대 연봉이면은 그 사람들 연봉을 절반을 줄여가지고 5천만 원짜리 2개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자리를 그죠? 그것도 노조 자녀 특혜가 있습니다. 그죠? 노조 자녀가 특혜가 있으니까 다른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대 연봉 받는 민주노총이나 뭐 LH공사나 이런데 사람들이 5천만 원만 받고 5천만 원을 떼놓으면은 그 5천만 원 가지고 4대 보험이 되는 2,500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2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공무원을 추가로 늘린다는 건데 그죠. 17만 명이나 이거 늘린다면서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무원이 좋은 사회, 공무원 되면 좋게 하겠죠. 근데 그 공무원들은 누가 돈을 줘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주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죠. 망했잖아요. 예, 그리스가 빠빤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공부한 좌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빠빤드레우가 그리스 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 국민의 한 20% 정도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면 업무가 끝나요.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죠. 뭐 일을 하든 말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출근했는지도 이거 확실히 몰라요. 근데 국민의 20% 한 30%가 공무원이 되니까 결국 그 나라는 망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률이 2017년 우리나라가 2017년 65.1%에서 2019년 62% 그러니까 한 3.1%가 떨어졌습니다. 고용률이 3.1%가 떨어졌는데 OECD 회원국 평균은 64.2%에서 65.5%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에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이런 사회주의 이념 실험 맞습니다. 때문에 이미 망했고 그거를 코로나가 터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 이래 가속화된 거죠. 예.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좌파들이 거짓말하는 게 북유럽이 복지국가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는데 그 나라들은 이미 70년대에 그 세계 탑 클래스의 경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상황에서 복지를 많이 하니까 지금 곤두박질 쳐가지고 세계 10위권 밑으로 내려갔다고. 다 이제 그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려에서 그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무상복지하는 게 좋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여론조사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 거의 한 9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한 몇십 년 동안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여론이 거의 한 50%대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복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거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서 그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전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나눠줄 부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그 사회의 정직성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유럽이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이슬람 난민들은 정직성에서는 빵점인 겁니다. 빵점이니까 복지 혜택이 새고 있는 거예요. 줄줄 새는 거죠. 원래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아버리고 허위를 신고하고. 그러니까 이 복지의 기본은 정직이 바탕이 되는 신용사회라야 세금이 쓸데없이 아니면
원래 나가야 될 사람한테만 가고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되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가 정직한 사회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 알바로 눈속임을 하는데 매년 수십조 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정부가 속임하는 사회니까 정직한 사회가 될 수 그죠. 없죠. 정부가 지금 게이트가 뭐 한 60개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니까는 검사 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출신 추미애 박범계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켜버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국민들을 속이는 게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작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한 15개월 동안 그 코로나 확진자가 99,421명이고 사망자가 1,704명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는 모두 퇴원을 했으니까 이거는 통계를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도 우리가 통상 그 사망자를 발표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12개월 365일간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는 희한하게 15개월 동안 누적 아니 예산 결산도 전부 다 1년 단위로 하죠. 그죠. 정부 계획도 1년 단위로 하고 모든 통계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놈이 코로나는 15개월 누적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맞습니다. 통계 왜곡, 통계 조작, 통계 착시 현상을 유도를 하는데 얘들도 어쩌다가 한 번은 이제 진짜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가 2020년 작년 9월 7일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때까지 사망자 총 336명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중증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97%인 326명이고 그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2.1% 7명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서 지금 15개월 동안 1,704명이 죽었는데 2.1%가 순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15개월 동안 35.78명이 순수 코로나로 죽은 거고, 그러니까 1,704명 중에서 실제로 순수하게 죽은 코로나 사망자는 35.78명인데 이거를 월 평균으로 15로 나누면은 한 달에 2.38명이 순수하게 코로나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우리가 2015년도까지 뭐 저는 그 자료까지만 알고 있는데 2,900명, 그러니까 한 3,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독감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4천여 명 되는데 지금 이거 뭐 이 독감보다도 안 되고 교통사고보다도 안 되고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번에 독감 백신 맞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때 국회 나가가지고 발표한 게 독감 백신 맞고 연 1,50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 맞고도 1,500명 정도 사망하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16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 백신 먹어도 연간 1,500명 사망하면 왜 맞아요? 안 맞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계 조작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라고 밖에 나와가 시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대한 이제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국민들을 이제 겁에 질리게 하고 이런 거짓 통계를 가지고 이 국민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돌아다니는 이전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장사할 자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만 30% 묶어놓습니까? 극장, 식당 다 마음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공무원들도 30%만 냅두고 70%는 잘라야지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건 괜찮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는 매일 근무를 해. 바로 옆좌석에서.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까지 그렇게 통제를 하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 가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교회 가면 법률가도 있고 뭐 저기 의사도 있고 하니까 그 코로나 별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쫙 퍼지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절 때 가족들을 또 못 만나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통제해서 교회를 통제하는 걸 성공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조상신을 섬기는 내용까지 그것까지 통제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저기 목욕탕에서 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이게 쫙 퍼지니까 이야기가 퍼지니까
목욕탕에서 코로나가 퍼진다 해가지고 목욕탕에 의자도 내부 의자도 그 평상도 드러내게 하고 거기서도 마스크 써 목욕탕에서 마스크 쓰라고. 목욕탕에서 마스크를 씁니까 여러분? 참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침 튀는 게 위험합니까? 아니면 목욕탕에서 그냥 얘기하는 게 위험합니까? 밥 그러니까, 먹으면서 침 튀는 게 훨씬 위험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코로나 안 걸려요? 자, 5명 이하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당에서 젓가락으로 반찬을 같이 먹어요. 어느 게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옆에서 몸 담가놓고 얘기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식당에서 수저, 젓가락으로 반찬을 같이 먹는 게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의학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국민들 통계 조작하고 오롱하는 거짓말하고 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코로나 전체주의, 코로나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데 전직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시는 양반들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억압하는데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뭐 저기 교회 지도자들 아니 저기 뭐야 저 군부 독재에 맞서 가지고 싸웠다고 그거를 자기들의 훈장 달고 다니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그 사람들 다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다 좀 월북한간인가요? 월북했나요? 인민의 낙원인 북한에 거기 가서 자유롭게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더 큰 문제가 있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이 주택을 빼앗는 게 뭐 왜 그러냐? 여기 자료를 보시면 국내 거주 중국인이 110만 명입니다. 좀 심각한 겁니다. 빨간색 박스를 보면 110만 명이고 숫자로 보여드리면 중국 애들이 110만 1,782명. 그러니까 이 한국인의 일자리와 주택을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부모님들한테 집에 전화해가지고 한 명씩만 보내라 해도 순식간 200만 명 되는데 이래 되면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거는 확 들어와.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계속 그 중국인들이 살기 좋게끔 자꾸 만들어줘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자리 안 그래도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다 없어지고 망해가 자빠지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들은 중국인들이 다 가져가고 중국인들이 그 뭡니까 중국보다는 여기가 살기 좋은 거 아닙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와가지고 집도 차지하고 집도 사고 지금 베트남이 22만 4천 명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인을 갖다가 80만 명을 정도를 내보내면은 베트남 정도 20만 명만 남기고 80만 명 내보내면은 80만 명에 해당하는 일자리와 그 주택이 남겠죠. 그러면 그건 우리 청년들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 중국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굉장한 이제 정책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3년만 공식적으로 거주를 한 영주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기들의 이익을 여기를 똘똘 뭉쳐서 그 이익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인을 위해서. 자, 보시면요. 한국 거주 외국인이 222만 명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서울, 경기에 거의 한 50%, 53%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1000만 명 중에 10%, 110만 명이 몰려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공직선거법 15조에 보면요. 그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중국인들이 대거 영주권을 얻어버리면은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는 다 더불어민주당 친중정권 구청장이 다 당선되는 거죠. 110만 명이면 얼마든지 이제 그거를 분산해서 우리가 서울 그 선거구별로 분산하게 되면 얼마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실적으로 무슨 이야기 생기냐면 제가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한테 코로나 검사 받으러 중국인이 평택에서 보건소 갔다가 쓰러져 죽었길래 나 신문에 나온 걸 읽어줬는데 평택시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고발하고 그 중국인의 자녀라는 사람이 또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같으면은 서울로 이송을 해달라고 사건 이송 요청서를 보내면은 사자 명예훼손이 그렇게 대단한 죄도 아니고 사람을 구속하는 죄도 아니고 이 경우에 만약에 이송해달라고 하면 피의자 주소지로 옮겨주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세 번을 사건 이송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우리 이재현 경위님이 절대로 서울로 못 보낸다는 거야. 그리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체포했어요. 가니까 자,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예. 자, 3번 이송해달라고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주소지에 있는 관할 경찰서로 옮겨달라. 근데 이제 거부를 하니까 체포영장 들고 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3번 출석 거부했죠. 예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3번 안 나갔다니까요, 아예. 예. 아니, 우리 성상훈 대표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뭐 다르게 생겼습니까? 뭐 한국 국민이 아니에요? 예. 똑같은 국민이고 왜 이 피의자가 정당하게 자기 관할 주소지로 가서 조사받겠다는데 그것도 조사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고 이성윤 지검장은 아예 안 나가는 거고 체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안 나가는 사람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친중 정책을 하니까 또 평택에는 중국인들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평택시에서 중국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압력 놓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대. 신문 읽어준 건데. 공자 욕하면 이제 앞으로 다 사자명예훼손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택동에 욕해도 다 사자명예훼손.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훼손이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가요? 그게 만약에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어찌 됩니까? 살아있는 중국인들이 마구마구 고소하겠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재산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식민지로 끌고 가는데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저를 구속시킬 목적을 가지고서 경찰이 평택하고 코로나하고 내가 그 방송에서 한 5분 정도도 채 안 됐어요. 그거 말고 다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고려연방제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고려연방제가 사자명예훼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한 900페이지 가까지 서류를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네가 한 이야기를 그게 진실이라는 걸 입증을 하라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더라고. 관련 없는 내용은 입증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찰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검찰에 가니까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이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가 됐는데 검찰에 가가지고 검찰 담당 수사관한테 보십시오. 이 정부 발표가 콧물 흘리고 기침했다고 나와 있고 신문에도 나와 있고 내가 이거를 읽어줬을 뿐인데 이 고소장 자체가 이 허위입니다 하니까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발열이 있었으면 환자를 의심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고소장 자체가 이게 허위 사실입니다 하니까 검찰 수사관 진짜네요 하면서 그 조서에 다 그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변호사도 뭐 크게 문제 없겠네요 하고 검사도 뭐 별 그거 없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공소까지 제기를 했죠. 그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 출신. 그리고 그 사람이 2017년에 중국 공산당 국제공산당 공산당 정당대회 가가지고 기조연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당교하고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의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우리가 이어도에서 우리 북한을 넘어서 평양을 넘어서 동북 삼성 지나서 베이징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밀고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미국의 이 방송을 보시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국무부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이 기독 자유통일당하고 손을 잡아야지만 이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를 할 수 있지. 대한민국의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은
그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입니다. 그냥 그놈들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시제라든가 우리 공자학원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죠.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과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면서 갈 수 있는 파트너는 사실은 대한민국 유일한 정당은 기독자의 통일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보시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발목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온라인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6.25 때 인민위원회 6.25 이전에 그 48년도 건국 이전에 인민위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 밑에 그 뭐 자치위원회가 생기는데 거기서 자치위원들이 정부에다가 야 우리 동네 이런 사람 그 연락처하고 주민번호하고 뭐 인적 자료 내놔 하면 줘야 돼.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들도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 기업들 세금 매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저기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거고 지방자치경찰제도까지 하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해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 속국이 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좌파들이 시군구까지는 돼 있는데 읍면동 단위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읍면동 단위로 장악을 하고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 여기서 자치위원을 그 인민자치위원회 바로 인민위원회를 뽑는 기준은 민주적 선출, 민주적 우리 추첨제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아니 시군구 의원이 그것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 사람들이 공무원 자리를 대체하고 직접적으로 그 모든 동 단위까지 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 의회제도, 대의제 원리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모든 권한을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 읍면동에 있는 자기들이 임명한 이 자치위원회가 뭔데 국가기관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등록을 다 요구하고 그 정보를 다 요구하고 그 다음에 기업한테도 요구하고 국가 재산을 불화받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기에 그 애들 월급은 누가 줘요? 월급은 저기 정부에서 이 저기 지방자치 공무원들을 주게끔 돼 있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기업들한테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 월급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받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두들겨 패가지고 또 후원 받고 이 깡패지 이거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한번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론까지만 기독자의 통일당 TV에서 했었는데 이제 강론으로 금세 여러분들에게 다가서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요거는 온라인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사시면 됩니다. 이거 사가지고 한번 사서 보셔야 꼭 사가서 읽어보십시오. 이게 여당 야당 둘 다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나라 지키는 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 악법들 저희 가서 온라인 서명 좀 해주시고요. 악법 저지 뭐 하여튼 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